어, HK 플러스 연합학생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주제는 아시아와 북방 문화 접점의 확인,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대주제 하에서 저희 패널은 북방 정책과 1대1로를 주제로 해서 세 분의 발표자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천연동맹군 제기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과 사회과학적 추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 제국의 서역 교역 1대1로의 이념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윤대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론의 북방 실크로드의 지경학적 가치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이창주 아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각의 발표문의 논문에 대한 지정 토론자 역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이기현 박사님은 논문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서 박재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 윤대식 교수님의 논문을 토론해 주실 박병석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주 아주대학교 교수님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서 변현석 국방경제협력위원회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서 컨트롤 하면서 원활한 그런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가능하면은 세 분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발표가 끝난 이후에 세 분 지정 토론자들께서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현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예, 이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외대 이제 HK 사업단의 참여 교수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연구하고의 접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윤대식 교수님,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적 교수님, 또 박홍서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듣고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목도 어떻게 보면은 윤대식 교수님께서 거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인문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벌써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미흡하나마 급하게 이제 발표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천연동맹군이라는 개념을 이제 2018년에 중국의 이제 최고 외교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앙회사 공작회의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용어를 딱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천연동맹군이란 게. 그래서 이 천연동맹군, 그러면 이제 동맹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동맹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동맹체제를 갖다가 냉전적 사유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권도 추구하지 않을 거고, 동맹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2018년이라는 시점 상당히 그 좀 미묘하죠.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상호 간에 좀 뭐 말폭탄이 오고 갈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그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천연동맹군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외교적인 용어로 공식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천연동맹군에 대한 뭐 학술적인 연구를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뭐 없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나온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뭐 지금 현재 그 최근까지 중국 내부 학계에서 논의되는 어떤 동맹 부활이라든지 동맹 정책의 어떤 재정비 뭐 이런 것들과 한번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상력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사회학적인 어떤 추론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동맹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중국이 핵심 외교 정책 회의에서 천연동맹군이라는 용어를 사교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관련 연구가 다소 부족하고 그리고 천연동맹군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중국이 그러니까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동맹군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어떤 중국 외교 정책이라든지 주요 담론들의 변화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추론해 보고자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이번 HK 주제에 맞춰서 좀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한번 좀 가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크게 보게 되면 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천연동맹군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천연동맹군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연동맹군을 그럼 중국이 왜 제기했을까? 그 이유를 좀 한번 분석해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연동맹군이 중국의 의도대로 잘 그러면은 뭐 결성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 장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천연동맹군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국식 표현이라 해서 뭐 통상적인 뭐 우리가 이제 그 서방에서 쓰는 이제 동맹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서구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동맹이라는 개념과도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좀 찾아보고 특히 이제 어원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좀 통해서 본 결과는 글쎄요, 뭐 중국이라고 해서 그냥 기존의 어떤 동맹 개념과 그렇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좀 이렇게 중국과 서구의 전통의 차이 때문에 중국적 동맹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어떤 그 개념들로 이렇게 쭉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면 서구의 동맹과 그리고 실제 춘추 전국 시대에 이용했던 어떤 맹이라는 개념들과 사용했었던 것들이 과연 서구에서 얘기하는 동맹들과의 어떤 본질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성, 그러니까 천연동맹군에서 이제 천연이라는 그 단어로 해가지고 천연이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동맹군을 택하는 이제 그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은 아직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편의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중국이 천연동맹군을 사용해온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 천연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가장 명확한 거는 아마도 반서구라는 어떤 이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서구라는 그러니까 서구를 적으로 상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동맹과 유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동맹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기존의 어떤 동맹보다 상대 적을 확실하게 상정하고 마오쩌둥이 동맹군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과 굉장히 밀접한 동맹군이라는 단어가 동맹군이라는 단어가 그 혁명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승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동맹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연동맹군이라는 것은 중국의 우군, 혁명 세력, 즉 동맹을 지향하는 어떤 용어라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연동맹군을 그럼 왜 제기했을까, 중국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미중 전략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은 왜 이러한 용어를 제기했을까인데요. 본 연구의 추론 결과 중 하나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 체제 확대 및 대중 견제 심화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천연동맹군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나왔던 시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특히 학계에서 동맹정책 부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러한 결과들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그 자국의 부상에 따라서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러니까 즉 새로운 중국적 질서 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연대 세력 혹은 우군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시진핑 시대가 도래한 이래 중국이 제시한 다양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담론들의 시간적 순서들을 한번 고찰해 본다면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순서대로 시진핑 시대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제 논문에 이제 3장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진핑 시대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주변 외교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1대1로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론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2012년부터 짝짝짝짝 나오기 시작해서 2018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천연동맹군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하거든요. 이런 순서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그 나름대로 중국이 그 구축하는 시진핑 시대에서 제시하는 중국적인 어떤 질서 구축, 중국적인 새로운 외교 담론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천연동맹군의 개념이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천연동맹군은 군사적 동맹의 색채를 띠고 있지는 않고 있고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어떤 경제적 연대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어떤 예봉을 피하면서 점진적인 세력 확대를 위한 어떤 우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천연동맹군이 과연 그럼 중국이 의도한 대로 잘 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중국의 천연동맹군은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중국적 질서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천연동맹군 대상이 될 국가들이 과연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시도하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잘 동의하고 천연동맹군의 기꺼이 어떤 결맹을 해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중국이 의도한 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뭐 중국은 뭐 하여튼 그 전통적으로 패도의 길과 뭐 왕도의 길을 구분하면서 나름대로 중국적 질서라는 거는 왕도의 길을 뭐 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러한 중국이 꿈꿔왔던 어떤 중국적 질서라는 게 만약 왕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질서 속에서는 천연동맹군의 국가들은 도덕적이고 굉장히 규범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의 전통에서 찾아낸 왕도의 길은 뭐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상에 불과하고 현실을 회피할 뿐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위선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적 전통의 어떤 비대칭성이라든지 위계성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불편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러고 무엇보다 천연동맹국 국가들 간의 어떤 이익관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익관계보다는 어떤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관계를 아직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중국이 꿈꾸는 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천연동맹군 결성에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본 연구는 사실은 근거의 명확성과 엄밀성보다는 상상력과 이제 추론에 기반을 했습니다. 천연동맹군이라는 용어의 등장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 그 용어의 사용이 빈번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어떤 대상으로 조금은 좀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어떤 미중 전략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이 제기한 천연동맹국이라는 용어의 파급력은 저는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적 외교 담론과 새로운 어떤 질서 확장이라는 어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사실이고요.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그런 어떤 추세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신냉전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제, 안보, 기술 분야에서 어떤 디커플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자주 목도되고 있는 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투키디스 함정이나 세력적인 전쟁의 가능성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미국의 동맹이냐 아니면 중국의 새로운 천연동맹군이냐의 문제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지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천연동맹군이라는 개념은 군사 동맹의 색채는 띠고 있지 않고 있지만 군사적 동맹의 색채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 이념 연대 확산에 대한 견제 의식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맹군의 대상이나 이익관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지만 미국의 어떤 공격, 압박을 피하면서도 각 국가들이 중국과 어떤 느슨한 연대를 하는 데는 매우 전략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어떤 권력, 파워가 계속적으로 증대되면 될수록 미중 전략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천연동맹국이라는 용어는 더욱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기현 교수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기현 교수님께서는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반대해 왔었는데 그런 중국이 천연동맹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걸 주목을 하시고 인문학적인 그런 성상과 사회과학적인 추론을 총동원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천연동맹군의 용어,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제기된 배경, 그에 대한 실제를 평가를 하고 의미 있는 몇 가지 발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토론자 분께서, 지중 토론자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더 확장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제국의 서역 교역을 주제로 해서 윤대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역시 20분 이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에 지금 재직 중입니다. 윤대식입니다. 앞서 이기현 교수님 발표 주제와 제 주제를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기현 교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기영 교수님이 중국 전공자시니까, 저는 그 정치 사상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번 HK 사업에 이제 소속 그 교수로 공동연구원으로 지금 참여 중이고 해서요.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듯해서 사실은 뭐 정치 사상사의 맥락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그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중국의 대외 정책의 경로라고 하는 것을 좀 그 역사적 기원과 사상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의도나 목적 또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이념적 지향성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거기에 따른 일종의 그 가설은 한제국 그와 같은 그 가설을 그 생각하게 된 계기는 지금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박병석 교수님과도 또 그런 사적인 그 대화에서도 단서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그 집권한 뒤에 그 뭐 예를 들면 담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하셨을 때 중국 고전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그 많아지고 빈번해지는 그러한 양상들을 추적하셨습니다. 박병석 교수님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아서 박병석 교수님과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대외 정책에 일정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오리엔테이션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보자면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한제국 시기에 이 서역 쪽으로의 그 진출, 즉 우리한테 잘 알려진 실크로드가 개통되어지고 한제국과 서역 간의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말 그대로 비단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지식들을 대부분 다 공통되게 알고 있고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경로를 경로의 힌트를 얻어서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재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이해의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바로 옆에 나라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앞으로의 그 행동 내지는 그 행동의 범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1대1로의 이념적 합의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 이 글을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 1대1로에 대한 현대 그 중국 그 연구자분들의 글이 굉장히 많더군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현대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중국학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항상 그 원형질에 대한 것이 궁금할 뿐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현재적 실체로는 1대1로라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제국이 등장하기 전후, 그러니까 춘추 전국으로부터 또는 뭐 그 이전 하운주 그 삼왕조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관점 또는 세계관 그리고
진한 제국의 출현을 통한 제국 질서라고 하는 아주 생경한 그런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제국 질서가 안정화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는 질서로 받아들이게끔 했던 그러한 내부적인 조작들, 이러한 내부적인 조작들이 결국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서역의 교육 과정에서 뭔가 좀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뒷받침해줬던 그런 이념적 기제로 활용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는 한제국에 대한 특히 전환 시기,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무제 시기를 정점으로 했던 그 전환 시기에 대한 연구가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저 자신도 사실은 처음 해보는 미지의 전입미답의 제 입장에서 전입미답의 영역이라서 해봤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동쪽으로 내향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경계, 그것이 설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왜 그것을 만들어 나갔던 최초의 행위자들이 동쪽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졌는지, 또는 그 운동의 방향이 왜 동쪽 지역을 향해서 갔었던 것인지, 결국은 그 과정에서 훗날 중국이라고 하는 관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신들의 그 영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천하관, 이러한 관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념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현재 1대1로라고 하는 그러한 대외 정책의 출현도 결국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역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훗날 중국 왕조들이 역대로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원교 근공의 원칙이라든지 EJ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의 원형으로 기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그 중국 또는 중국에 대항하는 반대 입장에 놓인 자들의 행위와 또는 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는 설명할 수 있어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중국의 1대1로의 이념적 그 연원이 어떻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서구의 입장이 어떻다, 이건 사실은 전 사실 큰 관심이 없고요. 그걸 밝히는 이유는 결국은 서구의 입장이건, 즉 서방 세계의 입장이건, 또 동양을 상징한다고 또는 대변한다고 하는 중국의 1대1로건, 그래서 서진을 하는 서쪽으로 향해 나가는 정책이건, 사실은 그 목적과 동기, 의도, 이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굳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냥 현상으로서 보고 우리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될지를, 그걸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닐까, 제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결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도 사실은 상당히 생소했었다는 점이죠. 중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고대 용례에서는 나라 안, 그러니까 북중,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말을 거꾸로 하면 국중, 나라 안, 나라 가운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춘추 시대쯤 되면 관중에 의해서 제환공이라고 하는 패자가 최초로 출연한 이후로 그 글을 필두로 해서는 점점점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짓기의 그 용어로 또 관념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아이덴티티로서 중국이 사용되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이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하는 관중이 없었다면 옥깃을 왼쪽으로 여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 어린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국 시대쯤 되게 되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천하의 중심이 되는, 즉 천하의 중추가 되고 이 천하의 중추를 장악할 경우에 드디어 천하를 갖게 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적 표현으로서의 중원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의미이기도 하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전국시대쯤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는 자가 천하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진제국으로 통일되어지고 진제국을 계승한 한제국에 오게 되면 제국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수용되어지면서 제국 질서의 정당성 내지는 제국 질서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하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그러한 즉 천하를 또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제국을 운영하는 통치자 즉 황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관념이 이제 대일통관입니다. 근데 그 대일통관도 뭐 전국 시대를 통일시켰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진시황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진제국에게는 문제는 진제국이 단명하게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서는 내부 반란에 의해서 진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내부 반란을 통해서 그 진제국을 계승한 것이 바로 한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제국은 황제 권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최초의 그 건국자인 유방은 사실 정당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행위자로서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이자가 제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제국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 또는 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게 당시 남하하고 있었던 흉노제국입니다. 제국 너머에 있었던 또 다른 제국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등장하게 됐죠. 이 흉노제국과의 첫 번째 충돌에서 한제국은 자신의 내향성 내지는 자신의 제국의 경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북쪽까지 어디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자기의 제국의 경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내부로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최초의 제국의 운영자가 자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바로미터로 이 타자로서의 제국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제국의 행위자와 접촉했었다는 점이죠. 두 제국 간의 충돌을 분명히 인지하고 진행했었던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저쪽 너머에 있는 제국의 행위자로 인해서 자신의 제국의 경계가 어디까지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이후로는 내향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안으로 집중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제국 질서 내부에 자신의 정치 권위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한무제에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 집중했던 그러한 정치 권위의 정당성 확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갔던 국가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의 내향성 또는 운동의 관성이 다시 바깥으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죠. 근데 북쪽으로 나갈 수도, 남쪽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것은 그 타자로서의 더 강력한 그러한 제국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제국 내부의 그런 운동의 관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관성을 갖다가 운영해 나갔던, 유지해 나갔던 그러한, 황제라고 하는 개인적인, 물론 공적인 행위자긴 합니다만, 이 한무제의 개성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즉, 과시와, 그리고 또한 허영심이 나름대로 그 강했었던 그러한 황제라고 하는 행위자의 개성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또한 이 황제의 사적인 동기도 같이 작동했었습니다. 즉, 흉노와의 충돌 과정에서 제국의 경계가 결정되었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흉노를 괴롭혀야겠다는 점, 그리고 그 흉노를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협력자로서, 동맹자로서 그 제국 너머에 있는, 서역에 있는 그러한 협력자를 구했다라는 점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역교육이 출발했었다라는 점. 근데 서역교육이 출발하게 되고서는 그것을 개척해 나갔던 장건이라는 인물이 돌아오고 난 뒤에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의 그 국가들과 교역하면서 오히려 원교 근공의 그 원칙을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원교 근공의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서방의 국가들과 그 교린과 선린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흉노와는 끝없는, 또는 대월 국가는 끝없는 정복 전쟁과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서쪽과는 교역을 통해서, 물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린과 우호 관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무제 말기에는 결국 교역했던 서방의 국가들을, 서역의 국가들을 결국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양자 간에 더 이상 교역의 매력이 사라졌을 즈음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봤을 때 사실은 출발로서의 한무제의 서역교역 역시 결국은 군사적 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그러한 제국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정치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폭력의 행사하고 동일하게 북쪽이건 남쪽이건 서쪽이건 결국 국가폭력을 동원해서 관계를 갖다가 정리했다라는 점. 그것은 결국 한무제로 대표되어지는 이 서역교육의 시작, 그리고 실크로드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고, 한무제 개인의 개성도 같이 맞물려 있었던 거지만,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제국은 사실상 교역이라고 하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과 의도, 동기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내부적인 국가폭력에 기초한 내부의 제국 질서, 그것을 관통하는 일통관을 내부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그것을 외연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역교육을 합리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어떠한 이념적 또는 정치적, 사상적, 정신적 그러한 동기 없이, 또는 그러한 그 명분 없이 그냥 관성에 의한 국가폭력의 확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포장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1대1로라는 정책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이 제 그 발표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대식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국의 1대1로가 과거 한나라 때에 있었던 서역 교역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의 어떤 연장선에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분석을 하고 주목을 하고, 당시의 인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중국의 청화관,
중화 질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중개 일로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추후에 박병석 교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발표자로서 이창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20분 이내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창주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1대1로 내 북방 실크로드의 지경학적 가치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정치 경제학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토론자로 지정되어 계시는 변현섭 사무관님께서는 북방에서의 길을 찾다라는 책의 공동 저자로서 이분의 최고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함께 내용을 교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1대1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물론 다들 다 아시는 개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저의 주장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대1로 추진 초기에 특히 2013년 9월, 10월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하자는 이름으로 1대1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1대1로 추진 초기에는 분명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향하는 서진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로 내려가는 남하라든지 관련해서 중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서는 중국이 중국과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14개의 주변국가를 통과해서 유라시아, 아프리카, 심지어는 미주 대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1대1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적인 부분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와 직면에 있는 황해, 그리고 밑에 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저기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 북해까지도 연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을 북방 실크로드 혹은 아이스 실크로드라는 그런 그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현재 구상으로서의 1대1로와 그리고 전략으로서의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으로서의 1대1로는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구상으로서의 그런 1대1로는 전반 연계성이라는 틀을 토대로 해서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략으로서의 1대1로는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모델로서 에너지 개발, 에너지 자원 확보,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다시 말해 건설 시장이라든지 상품 시장이라든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발표문의 2페이지를 보시면 관련해서 중국의 종합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단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인터넷 플러스라든지 관련된 정책 지원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책을 더해 이러한 1대1로 지역 전반에 걸쳐서 중국 주도의 가치 사슬을 밸류 체인을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쿼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또한 EPN, 그러니까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가치 사슬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합 전략을 맞대응 전략으로서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렇게 1대1로를 구상과 그리고 전략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왔으며 현재 이제 2020년 7년간에 138개국이 1대1로 협력 문건, MOU를 포함한 협력 문건에 서명을 했고 2천여 개 넘는 협력 프로젝트 공동으로 시작하고 있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hysical connectivity, institutional connectivity, 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에 관련된 인프라 건설, 그리고 투자 편리화와 무역 편리화 같은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 교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연계성의 세 개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정책 구통 그리고 자금 융통과 같은 두 개의 통을 더함으로써 오통이라는 기제로 현재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비단 1대1로 전반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1대1로 전반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핵심 운영 기제라고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오늘 설명하게 될 북방 실크로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국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지원, 자금,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1대1로 사업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추진 범위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윤대식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개혁 개방 초기에 동부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을 진행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양계 대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추진이 됐었던 것인데, 그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는 장점인 시기에 들어서 서부 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대개발 서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동북진흥 그리고 중부굴기 이러한 개념으로서 중국은 전반적인 중국 내륙 국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연계 산업 연계뿐만 아니라 인프라 연계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한 개념이 바로 1대1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국내적인 연결이 이제 특히 주변 국가와의 연결,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 등에 대한 연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서 확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1대1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북방 실크로드에 있어서 북방 실크로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대1로 사업 중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중목로 국제 회랑을 당장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현장을 가보거나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면 중목로 3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방 실크로드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월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개발 사업을 통칭해서 보는 게 오히려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제출한 논문 발표문의 3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미국 외교 정책의 전문가이신 브레진스키가 지난번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관련해서 전략적 비전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중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러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러 관계가 브레진스키의 예측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밀월 단계로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EU의 테러 경제 제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가 결국 러시아 측으로 포함이 되면 러시아의 영토로 포함이 되면서 미국과 EU가 테러 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에너지 자원의 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다시 말해서 극동 러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과 중국의 1대1로 간의 상호 보완성이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1대1로는 결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이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은 결국은 타국의 FDI를 받아들여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상호 보완성이 작용했다는 것이 이 중러 간의 그러한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유라시아 국제 경제 회랑 부분에서의 중러 협력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동북지능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북방 실크로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TMR이라든지 만주 종단철도라든지 몽골 종단철도라든지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TCR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전부 TSR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유럽의 시장이 만나는 그 중간지대 혹은 통과국으로서의 러시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러 간의 그런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개발이 추진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제 화물열차 관련 통계 자료인데요. 이건 2017년까지밖에 없는 자료를 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중국 유럽 간의 블록 트레인이 올해 상반기만 보면 5,122열이 운행이 되었고 이는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인데 결국은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이 신속하게 비행기로는 그런 비행기가 더 신속하긴 하지만 그 운송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배로 운송하면 더 많이 운송할 수 있지만 그 움직임에 있어서 운송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늦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러한 이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국제 화물 열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이런 국제 유라시아 국제 회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일대일로라든지 중앙아시아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랑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북방 실크로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볼 그 북방 실크로드 부분에서 사업을 살펴보면은요. 결국은 그 시베리아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은 발제문에 제가 적어 놨기 때문에 그 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드리면 이 바이칼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천연가스 필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볼라고 베션스크라는 지역과 그리고 헤이허라는 지역을 국경을 넘어서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이 되는 이 라인에 대한 건설이 이미 2019년에 개통이 되었고 관련해서는 중국이 2018년과 2048년 30년 기간 동안에 4천억 달러의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경학적인 가치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아이스 실크로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극해 지역에 빙하가 녹고 있으면서 지중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기간의 항해 노선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측이 먼저 이러한 콜드 실크로드 혹은 이제 빙상 실크로드에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2015년에 중국에게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2017년 7월 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스크바에 방문할 때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빙상 실크로드 정식 제안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빙상 실크로드에 대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북극해 항로에 대한 개척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바로 야말반도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LNG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반도가 야말반도인데 이 야말반도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 북극해 지역의 카타르라고 불리울 정도로 LNG 그런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토탈사가 이쪽에서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중국이 CNPC라든지 혹은 실크로드 기금이 이쪽 지역의 지분을 또 구입을 함으로써 이 야말반도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 야말반도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에 아크틱 LNG2 사업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CNPC라든지 CNOOC라든지 이렇게 중국 지분이 들어감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으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감으로써 중러 간의 밀월 관계가 더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 측의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결국 미국과 EU의 그런 FDI를 받고 싶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그런 야말 LNG 사업이라든지 그 신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죄송합니다.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1대1로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서진과 남하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2013년 5월에 그 중국의 공무원 비준으로 발표가 된 중국 1대1로 공동건설에 관한 행동과 전망이라는 문서 가장 공신력 있는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각 지방의 개방 태세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헤이롱장성은 러시아 철로 통로와 지역 철로 네트워크 연결을 완비한다. 또한 동북 삼성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해력 연계 운송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1대1로라는 이름을 토대로 해서 동북 삼성 지역과 러시아 연해 지역, 특히 차항출의 전략으로서 다시 말해 타국의 해양을 빌려서 어, 어, 타국의 항만을 빌려서 해양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환동의 경제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을 1대1로 사업으로서 명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러시아 극동 지역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따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이 결국 러시아의 TSR과 연결되거나 혹은 중국이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극동 항만과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북 삼성 지역에 대한 개발이 러시아 쪽으로만 연계가 되는 걸로 지금은 1대1로 사업 프로젝트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북중 접경 지역에 가보면 북중 접경 지역에 관련된 개발 사업 지역의 대부분 이제 호련호통, 연계성이라는 뜻이죠. 혹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북중 접경 지역의 인프라가 건설이 되거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 이제는 북한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동북 삼성 지역의 해양 진출 전략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항만과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는 나진항, 청진항 그리고 원산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차츰 이어지고 있거나 협상 중에 있거나 있다라고 오히려 진행 중에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러한 죄송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러시아의 접근법은 이 역시도 북방 실크로드의 중요한 핵심 축이며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환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장지투와 하무쉐이동이 러시아의 프리모리의 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중국의 이런 길림성 지역과 나진항을 거쳐서 중국의 상하이나 닝포나 아니면 이쪽 지역으로 푸젠성 복건성 지역의 항만이나 이렇게 중국 남방 지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해중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에서 외국의 항만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물류 체제라고 인정해주는 중국 해관의 그런 법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림성, 나진항 그리고 중국의 남방 이렇게 연결되는 중해중에 대한 그런 협력 사업이 러시아 측에도 최근에 적용이 되어서 길림성과 그리고 러시아의 자르비노항 그리고 산동성의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사업에 있어서 운송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를 중해중이라는 그러한 세관적인 그러한 그 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북방 실크로드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방 지역에 대한 연계가 구체적으로 환동의 지역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을 연결하는 중해조 중국 내수 물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북방 실크로드의 이런 지경학적인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계점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에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북방 실크로드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그런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그런 극동 연방 광구 지역의 전체 인구가 616만 명입니다. 이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동북 삼성 인구가 1억 9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FDI를 받아들이는 면은 있지만 분명히 견제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나 동북 삼성 지역 자체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제공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러 간의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세 번째는 강대국 간의 그러한 그 정치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쉽게 받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에게 또 접근할 것인지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각각 자국의 그러한 중국의 쌍순환과 같은 그러한 전략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그런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한 국내 경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경우에 빙상 실크로드 공동 개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한계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당 국가 체제로서 강하게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국유기업과 그리고 금융 쪽에 그러한 관련된 그 부분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북방 실크로드의 한계에 있어서에도 강점을 보이면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중요하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의 발표보다는 여기에 있어서의 그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도 하실 수 있는 그 변현섭 사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 때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주 박사님께서는 1대1로에 대해서 중러 관계 협력 속에서 북방 실크로드, 그 중에서도 북방 실크로드라고 명하는 것은 이제 중목로 해랑 중국의 동북 지역,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지경학적인 가치를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지정 토론 분들한테 그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순서는 역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하신 이창규 박사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현서 박사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이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마 처음 뵙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주로 러시아 쪽으로 했는데요. 이게 논문 자체가 중러 관계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규 박사님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창규 박사님도 1대1로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저희가 국방이 처음에 출범할 때 이 1대1로 하고 우리 국방 경제 협력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1대1로 관련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행사가 학술 행사고 그다음에 이게 논문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향후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 이제 1대1로 내 북방 실크로드의 지경학적 가치 분석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까 설명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걸 북방 실크로드에서 이제 러중 간의 중러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제로 뭐 중러 관계, 러중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걸 넣어주면은 사실 그 본문의 내용하고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방 실크로드를 어디까지 정의할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처음 2장에서 이제 그 이창규 박사님께서 그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북방 실크로드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논문의 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북방 실크로드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중목로 경제 해랑이라든지 중국 동북 지역 1대1로 태세, 그다음 빙상 실크로드까지 범위를 지칭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중로 북방 실크로드하고 그다음에 연해주를 매개로 한 중러 및 한동의 경제권의 지경학적 가치만을 언급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좀 뒤에 본문에 이제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가스관, 에너지 관련 내용이 들어가니까 뭐 에너지 실크로드든 어떤 뭐 다른 뭐 에너지 인프라든 다른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뒷장에서 같이 분석될 거라는 걸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논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뭐냐면 그 중목로 그 1대1로에 대한 어떤 문서에서 중목로를 설명하면서 이제 해이룽 양성이 러시아의 철도 연결 및 지역 철도망 연결을 완성하고 뭐 동북 삼성이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해륙 복합 운송 분야 협력을 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그 서론 쪽에는 좀 있었는데 그 본문에 실제로 그 북방 실크로드와 한동의 연계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를 언급하는 분야에서는 그게 그런 언급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로 관계 관점에서 북방 실크로드의 지경학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이제 중로 간의 시베리아의 힘 협력 사업하고 이제 빙상 실크로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베리아의 힘은 이미 여기도 써놨지만 작년 12월 달에 이미 개통했고 이게 뭐 당장 이게 38 BCM을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적으로 올해는 4.6 BCM, 뭐 내년에는 10 BCM, 2024년이 돼야지 38 BCM이 완전하게 공급되는 그런 계획이라서 이미 아무튼 이 사업은 이미 이제 완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이제 연결이 갖는 정말 박사님께서 이게 연구하고자 하는 이제 지경학적 가치가 뭔지 뭐 아까 중도 이게 뭐 설명은 잘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연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로 인해 가지고 아까 뭐 4천억 달러 정도의 러시아가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 GDP에서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뭔지, 뭐 러시아로서는 뭐 수출 시장 다변화라든지 이게 러시아가 사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게 한 75% 정도 되거든요. 이 아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베리아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에게는 수출 시장 다변화, 중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주로 그 가스관은 주로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호주를 통해서 주로 그 가스를 많이 수입해 오고 있었는데 이 시베리아 힘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중국도 이런 가스 수입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상호
윈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더 부각되게 되면은 이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갖는 의미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빙상 실크로드와 관련해서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이 뭐 이렇게 북극하고 뭐 이게 그 접하고 있지 않는데 왜 빙상 실크로드라는 그런 뭐 이니셜 백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사람 일반적인 의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에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국이 1925년에 서발바르 조약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2013년에 북극 이사회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좀 더 풀어 써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북극 개발 정책하고 어떤 연계 방안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제 좀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왜 이게 빙상 실크로드를 제안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뭐 북방 정책에서 이제 북극 항로 활성화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제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물동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지금은 5개월 정도밖에 운항 못하지만 2035년 이상부터는 뭐 연중도 가능하다는 세빙트를 이용할 경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물동량이 어디서 나올 거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아직도 우리 업체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이제 환동의 연계 지역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제 중국 동부 삼성의 물량이 이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어떤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렇게 북극 항로 활성화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계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뿌리머리의 원투 그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동북 삼성의 물동량하고 아까 북극 항로와의 연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러시아 하는 분들은 그런 아까 그 이창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러시아에 대한 우려, 북동 지역의 인구도 작고 뭐 동부 지역 인구도 많고 뭐 그런 부터 해가지고 창출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실제는 원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또 반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국 연구자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코멘트 겸 이창일 박사님께서 중국 연구자들이 이 프리머리의 원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원투 사업에 대한 이제 큰 이야기만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해룡 장성 헤이어하고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시안스코 간에 그 대교가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룡 장성 퉁장하고 그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 니즈네 레니스코의 그 철교가 약간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지금 내년 3분기에는 또 개통이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도로하고 철교가 연결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언급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앞부분에 뭐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제약 요인도 그렇고 이제 실제 시사점 부분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관련 없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중도 간의 시베리아의 힘 연결이라든지 빙상 실크로드하고 한동의 연계 협력 방안 등이 됐을 때 이제 우리 동북아에서 어떤 에너지의 어떤 국제 관계라든지 북극 항로 활성화라든지 그 에너지 원투 프로젝트가 연계됐을 때 우리 한반도하고의 어떤 제 북방 정책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시사점으로 좀 나오면은 저희 북방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대면인데도 대면 못지않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양하면서도 꼼꼼한 그런 토론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몇 가지 주셨습니다. 나중에 대표자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병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5분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이제 뭐 연식이 오래돼서 아마 이 회의에 적응이 될지 좀 염려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윤대식 교수님은 아마 오래전부터 저와 이제 거의 학문적인 동반자로 많은 공부를 이제 같이 해왔고 또 이제 많은 저술 활동을 해서 상당히 이 학계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처음에 논문을 통해서 이해했던 이 주제가 조금 의혹이 좀 해소화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한 대로 이제 제가 이제 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작이 홍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좀 보였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제 발표자의 정확한 의도와 전체적인 얼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축조식으로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아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단을 보시면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관성적으로 동양 또는 아시아라고 부른다. 물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그 기준의 관점에서 우리 공간은 동쪽에 있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제가 느낌에 이 발표자는 동서 개념 및 관계에 대해서 이 반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를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동과서는 단순 지리 위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서 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뒤씌워진 것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이드의 오리엔트에는 특히 이제 동아시아라든지 한국을 우리를 동아시아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인식은 오리엔트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를 사이드를 따라서 반서구 반오리엔탈리즘에 이제 무조건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기 역사에 보면은 일비우서 기명어 동과 같이 이렇게 단순히 이제 방향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국이 자신을 세계 중심으로 인식해서 중국이라 이제 자처하고 있지만은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서역이라 칭한 것은 스스로 동쪽에 위치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서역을 인식하기 시작한 한무제 이후에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이제 봅니다. 참고로 서역이란 어휘가 사기에는 이제 3회, 한서에는 103회, 호한서는 130회에 나오는 것을 봐서 이 한무제 이후에 결국 이 서역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기에서 장건과 서역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한서에서야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쪽 1단을 보면은 현재 해양 세력의 패권과 충돌하면서 그 너머로 진출하기에 다시 2200년 전 그들이 선배왕조가 행했던 서역교역과 동일한 서진을 모색하는 1대1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신적인 단서일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선배왕조의 서역교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1대1로가 동일한 서진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향은 무엇인지, 의도, 목적, 규모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선배왕조의 서역교역 목적과 1대1로의 목적이 같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파악하는데 정신적인 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단서만 찾으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단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이 숨바꼭질하게 하지 마시고 제기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쪽 3단, 4단을 보면은 훗날 그 중국의 판도 형성을 가져온 원인이 서쪽으로부터의 압박과 동쪽으로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반영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판도 형성에서 동쪽을 향한 불가피한 선택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역대 왕조의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원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은허는 안양, 주나라 수도 성주는 낙양, 진나라의 수도 함양과 한나라의 수도 장안은 서안으로서 이들은 위치상으로는 서동 방향순으로 보면 진한 주 상의 그 수도 위치가 동쪽으로 이제 소급해 올라갑니다. 이 서쪽으로 소급해 올라가는 것인데, 이 후대로 올수록 수도가 서진했다는 그런 것이 되고, 해서 이제 동쪽으로 향한 불가피한 선택은 아마 그 찾아보기 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역사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다만 그 중국어의 성어에 공작동남비라는 그 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인재 또는 인구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 인구와 문화 중심은 서북에서 동남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주변부였던 동남 지역은 인구와 문화의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주변부에서 중심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곳의 역사는 과거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지로서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역도 중국의 중심에서 정서쪽이 아니라 서북 쪽에 위치함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쪽 1단에 보면 원래의 중심부인 서쪽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노스텔지어에 따랐던 것일 가능성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역대 왕조는 통일 과정에서 수도를 서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전대의 수도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동한 곳은 전대의 수도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서쪽을 회복한다는 노스텔지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쪽 2단을 보면 진효공에 의해 시작된 상황 변법으로부터 그 초석을 다져 전국 통일을 이루었지만, 진제국은 또다시 서쪽의 주변부로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셈이고, 통일의 과업은 중심부로 동진하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그 전국 통일을 이루었다면 통일의 과업은 중심부로 동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전국 통일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서쪽의 주변부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도 매우 혼란스러운 서술로 보입니다.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한 뒤에 그 수도 즉 중심부를 이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제국이 중원에 대한 열등감을 노출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8쪽 3단을 보면은 두만은 진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갔다. 10여 년이 지나 몽염이 죽고 지호들이 진나라를 배반하여 중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점점 하남을 회복하여 옛날 요새선에서 중국과 경계를 맞대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진제국의 내한 결과 중심부의 나라로 규정한 중원의 정복을 통해 중국의 범주가 동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표현인데, 위의 이거 인용문에 따르면 두만은 북쪽으로 옮겨갔는데 또 어떻게 중원의 정복을 통해 중국의 범주가 동쪽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보면 중국의 범주가 바로 남쪽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하남은 일명 하투라고 불리는데, 진나라 수도 그 함양의 동쪽에 있는 현재의 하남성이 아니고 황하의 그 최북단 아래, 즉 내몽고 자치국 고포제 사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그 중국은 중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나라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기 흉노 열전에 그 인용된 그 이 글을 그래서 보이듯이 중국 흉노와 중국 진한은 위치상 서동 방향이 아니고 북남의 그 관계였습니다. 아마 제시한 아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19쪽 1단에 보면은 그 이 한무제의 그 서역교역에 내포된 이념성을 이해할 경우 1대1로 정책에 내포된 중국 정부와 지도자의 향후 세계인식과 행위를 추론할 여지를 갖게 된다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 발표자가 표방하는 논문의 그 주제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제 처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토론자로서는 이제 그 윤 교수님의 미연 대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혹시 이제 팽창의 운동성, 일부러의 운동성, 제국 경계 확장, 제국의 그 애연 확장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쪽 2단을 보면은 한무제로부터 출발한 사역 진출은 내부 제국 질서 구축이라는 일통관념을 제국의 애연을 팽창하는데도 전혀 변함없는 기조로 채택했던 셈이고, 예와 의로서 위험과 덕명이 펼친다는 명분 역시 언제든지 그 정벌과 멸망을 일통으로 합리화할 수 있음을 웅변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한무제가 내부 제국 질서 구축의 이념인 일통을 제국 애연 팽창 이념으로도 사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대일통 관념과 이념은 경계 안의 통합과 통일에 필요한 이념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팽창의 이념은 별도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제3장을 제국의 내포 대일통의 꿈이라 하여 흉노를 다루고, 제4장을 제국 넘어 대일통의 완성이라 해요. 이 대완 또는 서역을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논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대국의 길은 춘추전국에서 진시대를 다루었습니다. 이 장 제목과 내용을 보고 이 토론자가 이해하는 논문의 주제는 한대 대일통 이념의 대실천으로 이제 그 자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 또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도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 대일통 이념이 대내용이 아닌 대용어도 이 실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근거도 충분해야 하는데, 토론자가 이해하는 일통 또는 대일통은 대내용이지 대내용은 이제 대용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리하자면은, 이 중국 연구자라면은 한 제국의 서역 교역과 중화인민공화국 제국의 이 1대1로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흥미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발표자는 이 시도에서 서진 회복 노스텔지어 중심으로의 그 동진 역사, 제민체제의 그 대확장을 내포한 대일통 사상, 오리엔탈리즘, 신중화주의적 질서관 등의 그 키워드를 한 제국의 서역교역과 1대1로에 녹여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어렵고 아직 그 미완의 그 상태라고 이제 봅니다. 이 발표자가 위 주제를 접근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오리엔탈리스트 또는 반서구주의 또는 반천하주의 또는 반중화주의인지 명확한 입장을 좀처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해로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중화주의 또는 천하주의는 모두 팽창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성향을 갖고 있음을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발표자는 대일통 사상이 대내 통치형인지 대확장형인지 아니면 겸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 평론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토론에 감사를 드리고요. 추후에 역시 발표자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재적 교수님께서 이기현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손명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있는 박재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국제정치학자고요. 동맹을 공부합니다. 군사동맹을 공부하고 있어서 이기현 교수님 발표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중국이 지금 미국은 세계 수많은 국가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동맹이 없는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러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논문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천연동맹국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기현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시카 자리에서 윤대식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처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기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국에서 이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적 상상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을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것 같은데 논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근데 추론 상상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동맹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린 걸로 이제 토론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천연 동맹국이 동맹군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기현 교수께서는 중국의 천연 동맹군 개념을 서구의 이제 동맹 개념과 대치해서 이제 비교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동맹이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큰 가장 심도가 높은 거는 미국과 나토 동맹처럼 침략을 받았을 때 이제 자동 개입하는 게 이제 가장 심도가 깊은 동맹이겠죠. 그런 동맹도 있지만 동맹의 정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동맹은 어떤 국가가 A라는 국가가 B 국가를 침입했을 때 C라는 국가가 A를 도와서 B 국가 침략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불가침 협정을 B 국가와 C 국가가 맺는 그런 동맹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단계의 동맹인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런 동맹과는 상당히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천연동맹군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 천연동맹국을 서구에서 얘기하는 이 동맹과 이게 대치시켜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구에서 얘기하는 동맹의 가장 심도 깊은 단계나 아니면 가장 약화된 단계 모두를 비교해 볼 때 약간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천연동맹국을 서구의 동맹과 대치시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태 지역 또는 인태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소다자주의, 소다자 협력과 대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다자 협력이라는 게 이제 다자 협력의 일종이지만 다자 협력과는 이제 완전히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소다자나 다자가 이게 숫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3, 4명이 있으면 소다자고 10명이 있으면 다자 이게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모임의 형태가 상당히 비공식적이고 캐주얼하고 또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걸 소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명이 있더라도 모임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포멀하고 구속력이 있고 제도화되어 있다면 이건 이제 또 다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다자와 다자는 숫자의 구분이 아니고 운영하는 형태의 구분인데 이 천연동맹군을 대치시키기 위해서는 서구의 개념과 대치시켜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맹이라는 개념보다 이 다자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소다자와 대치해서 이제 소다자와 대치해서 비교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 이제 논문 자체의 의미에서 이게 만약에 천연동맹국을 동맹이라고 대치시켜서 논문을 전개를 하면 이게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상과 추론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문학적 마인드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국제정책 논문에서는 이게 논문이 나오면 검증이 가능한데 중국이 아직까지 동맹을 맺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건 뭐 좀 그 논문 작성과 관계된 문제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이기현 교수께서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연동맹국이 제기됐던 2018년 상황, 그러니까 논문에서 이제 이기현 교수께서 왜 2018년 시점에서 중국이 천연동맹군을 제기를 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굉장히 그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천연동맹국과 그 서구의 소다자주의화를 대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 상황에 또 상황상 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요. 2017년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이제 인태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드가 다시 그 부활한 시점입니다. 2017년 11월에요. 그래서 2018년이 되면 뭐 쿼드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협력들이 그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 운영하는 형태가 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영국하고 프랑스까지도 연결시키는,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도 인도태평양으로 그 개념이 아태에서 넓혀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지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개념을 이제 상당히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럼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도 이제 기존의 비동맹 노선을 에서 벗어나면서 일종의 어떤 그룹으로, 미국처럼 어떤 일종의 그룹으로 대응해야 할 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연동맹국에서 이제 천연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서구에서 말하는 그 like-minded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like-minded.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금 어떤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like-minded한 국가, 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다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이 천연도 뭐 like-minded 국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이 그 소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옥죄는 것, 특히 2018년 이후부터 이제 두드러졌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도 이런 식의 이제 천연동맹국, 일종의 소다자주의적 그 형태를 통해서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 천연동맹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상상인데요. 이게 아마도 상황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뭐 이창주 박사님 말씀하셨던 뭐 디지털 커넥티비티 뭐 여러 가지 이제를 시도를 하면서, 중국도 이제 그 양자보다는 이제 소다자적인 그룹도 이제 상당히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디지털 커넥티비티, 뭐 베이두 같은 것도 하면서 베이두를 활용하는 국가들끼리 어떤 연합, 미국에 대응해서 몇몇 국가들끼리 이제 연합을 통한 그 미국의 소다제를 통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중국도 예를 들자면 릭 같은 거 있죠. 그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연합, 또는 릭이 확장된 브릭스, 또는 상하이 코어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도 지금 뭐 인도까지 들어오고 이게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다양한 소다자 그룹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국가들과의 연계를 확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요. 일단 시간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기현 교수님의 학술적인 상상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론적인 상상과 기여를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세 분 지정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세 분 발표자분들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 2분 내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되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정치학자로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중국을 주로 하긴 하는데, 이 인문학적인 한번 상상을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역시 좀 검증의 문제
걸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박재적 교수님의 그 토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소다자주의에 입각해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형태로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문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을 거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좀 해보고 소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지적들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논문도 조금 더 그래도 좀 검증 가능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논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논문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대식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병석 교수님 항상 긴장을 주시고 역시 또 꼼꼼하게 다 지적해 주셔서 저로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박병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 주셔야 글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글도 좀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거라 저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친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 때도 말씀했는데 한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이나 이념성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냥 진행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1대1로도 어떤 이념, 1대1로와의 어떤 역사적 근친성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괜히 유추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처음 출발이 그들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물론 다 중국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국방정책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서 그런데 당연히 정치세상밖에 전공하지 않은 제가 이런 섣부른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중국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이나 또는 그 대외정책이 싣고 있는 의미나 또는 플랜 또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항상 그런 면에서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제시한 것이지 정말 이게 근친성, 유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통관이고 그런 분석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분석도 너무 과한 분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도 제 자신한테 하도 주변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다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주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너무 좋은 기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무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제가 최대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 가장 좀 부끄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권위 있으신 분은 전병곤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요. 앞으로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러시아가 프리모리의 사업에 프리모리의 1, 2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거냐라고 아까 코멘트 중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
관련해서는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TRADP라는 사업을 그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GTI라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여전히 다자적인 관점, 특히 북중러뿐만 아니라 그런 UNDP와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자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혹은 북한과 함께 양자 개념에서 접근해서 또 이 부분을 1대1로 사업으로서 환동해 지역에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은 당연히 프리모리의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모리의 3 혹은 프리모리의 3라고 해서 중국의 길림성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그 반도 지역까지 대교를 건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을 연결하겠다라는 계획도 심지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러시아 쪽에 출장을 가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는 이를 환영했다가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을 정도로 이 사업에 있어서 러시아 중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에 오늘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학술 회의를 하면은 시간이 아쉬워서 또 깊이 있고 뜨거운 열띤 논쟁을 벌이지 못한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세 분의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세 분의 깊이 있는 그런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HK 플러스 연합학술대회 세 번째 세션인 국방정책과 1대1로의 세션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